네, 민영화의 민낯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민영화 때문에 연말에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더니 연초에는 의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미 집단 휴진 투쟁을 예고했고 3월 3일까지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했고요. 또 약사들도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 약국 다 죽인다라면서 영리법인 약국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단연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인데요. 자회사는 투자와 배당이 가능한 주식회사인데 거의 모든 의료 관련 사업에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런 지적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수익은 다름 아닌 병원 환자 주머니에서 나오지요.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게 하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서 의료비를 높여야 합니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빌려주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한테서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합니다. 이 의료비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지요. 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온갖 민영화의 이런 이 단물은 다 소개를 하면서 정작 진실은 감추려 드는 이런 이른바 의료 영리화, 의료 영리화, 이 민낯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해야 할 텐데 말씀해 주실 분이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와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 건강이 걱정이시라고요? 늘어지고 처진 뱃살 때문에 기분까지 처진다고요?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분을 푸른 가루 한 스푼으로 영양 듬뿍, 맛 듬뿍. 유기농 발효 건강식품 전문 쇼핑몰 해나음. 태양이나 해나음. 수많은 야채의 필수 영양분을 하루 한 스푼으로 해결하세요. 자연이 숨쉬는 유기농 장터 해나음. 지금 바로 검색창에 해나음을 쳐보세요. 배종현 김지연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청정 제주의 맛, 제주 최고의 특산품인 명품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을 조합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콤달콤하고 입안 가득 향이 퍼지는 이 맛.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정성 가득 담긴 선물 세트로 보답하세요. 주문 전화는 010-6219-8588. 수익금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아참, 아삭아삭한 제주 무농약 콜라비도 있어요. 따봉!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리 우석균 시장님. 아유, 죄송합니다. 이 월요일 굉장히 바쁜 때인데.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시간이 바로 월요일 저녁입니다. 월요일 날 차를 또 많이 갖고 나오기 때문에 네. 또 밀립니다. 이렇게 또 생방송에 묘미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군요. 정말 너무나 귀중한 우리 우석균 실장님을 6시 반부터 모셔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또, 좀 딜레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숨을 좀 가라앉히시면 네. 좋겠네요. 아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실장님 바쁘신데 어제 전화를 드려서 비 좀 와주셔서 귀한 말씀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제, 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해드렸는데, 이 바쁘신 시간 내주셔가지고, 달려와 주셨습니다. 아유, 실장님,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는 뚝섬에서 왔습니다. 뚝섬에.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예, 제 직장입니다. 예. 의사시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실장님은 어디 전문이십니까? 저는 가정의학. 가정의학. 예. 예. 참, 예방의학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보면은 예방의학도 하시고. 우리 우 실장님은 정말 유머 감각이 넘치시는 그런 분이셔서 오늘 하여튼 여러분 한 45분 정도 이렇게 우 실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은 각 분야별 민영화, 그 민영화의 민낯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민영화의 분치를 정부는 엄청나게 분치를 하죠. 네. 분치를 할 때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에게 도움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 뭐 이래저래 국민이 덕본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결국 의료 영리화, 또 영리화가 결국에는 민영화, 이렇게 이어지는 수순이라는 것쯤은 우리 수준 높은 애청자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자, 근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통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서시는데, 뭐 오늘 의사, 약사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깊게 보시는 분들은 뭐 다 그런 그런 분들이 뭐 대다수겠습니다만은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면은 저거 무슨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걸 정부는 악용해가지고 저 봐라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다, 철밥통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런 구조로 몰고 간단 말이죠. 요즘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의학분업 나왔을 때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충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뜻이 같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직능단체 협의회까지도 만드셔가지고요. 의사협회하고 약사회, 그 다음에 한의사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까지 해서, 영리병원과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딱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그래도 그 의사, 약사, 한의사, 뭐 치과 의사 이런 분들의 어떤 이익과도 직결된 문제입니까? 글쎄요. 저는 협회니까요. 예. 의사협회는 이제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모두 가입해야 되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약사회면은 한국에 있는 약사는 모두 가입해야 되는 그런 곳이라서, 예. 그 직종의 이익을 떠나서 만일 그런 협회가 존재한다면 그것 자체로 아마 비난을 받을 일이고요. 그렇죠. 예. 따라서 직종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고, 또 하나는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이해와 잘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원격 의료라는 부분들하고, 원격 의료는 오늘 아마 정부가 1년 반 정도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영리병원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협의 주장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까? 틀렸죠. 정부가 이 철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네. 요즘 정부가 하는 민영화를 보면 민영화가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 라는 특징 하나. 그다음엔 자회사를 통해서 민영화를 한다.
뭐 이런 몇 가지 그다음에 국회를 안 거치고 그 민영화를 한다 이런 3종 세트로 이제 민영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료도 마찬가지로 예. 민영화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고 예. 그다음에 자회사 병원의 자회사를 통해서 예. 민영화를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게 당연히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예. 정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말이죠. 지난번에 그 정부 조달 협정 같은 경우도 네네. 이게 사실은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 가서 그렇죠. 비준을 받아야 예. 되는 문제인데 그 국무회의에서 대충 통과시켰단 말이죠. 네. 아니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킬 부분들을 무슨 조례니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들로 해가지고 이러다가 헌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어요 보면은 온갖 그런 편법 꼼수를 써서 말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의료 민영화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병원이 자회사 많이 만들잖아요. 네, 일단 이번에 정부 발표한 예. 12월 13일 날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발표한 거죠. 예. 거기서 크게 보면은 예. 부대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주차장이나 장례식장이나 식당 이런 것들은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뭘 더 넣느냐 하면은 예. 일단 병원 임대업을 넣고요. 병원 임대업. 예. 병원 임대업이 만약 허용된다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자회사가 모 병원에 병원을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에다가 병원 자체를 건물을 임대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게 병원을 임대를 한 다음에 예. 자회사가 리스료를 받는 거죠. 병원에다가. 그렇게 되면 네. 자회사를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자회사를 통해서 투자자에게 이윤을 배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 이러냐면요. 예.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대 사업에 들어가는 게 병원 임대업, 네.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니까 CT, MRI 뭐 이런 엑스레이 기계라든가 또는 뭐 로봇 수술 기계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의료기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임대할 수 있는 업을 부대 사업에 넣어줬고요. 예. 그다음에 의료 연구의 판매 개발 이런 걸 넣고 의약품 개발,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응용까지 예. 들어갔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료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간 게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판매 임대 개발. 거기까지만 해도 뭐 그럴 듯할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예. 또 더 들어간 게 예. 헬스클럽, 온천장, 목욕탕, 호텔 예. 이렇게를 다 자회사로 둘 수 있고 이 자회사를 중요한 건 영리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 병원이 50%를 투자하고 외부에서 투자자가 50%를 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받게 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회사가 모 병원에다가 병원을 임대해 줍니다. 예. 그리고 자회사가 리스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다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 모 병원에 빌려주고 그것에 또 리스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이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예. 의료의 업에서 수익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네. 그 투자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예. 아예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이걸 통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모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의료비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어디서 버느냐 하면은 예. 환자한테를 대상으로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이거 누구한테 팔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화장품 병원 지나가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지금도 보면은 그 병원이 자회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만드는 게 보면은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 식당
병원에 주차장 식당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네. 그것도 지금은 자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부대 사업일 뿐이지. 부대 사업. 예, 부대 사업일 뿐이고 그것은 회계를 별도로 하기는 하지만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아예 영리 기업으로 준다는 거고. 따라서 비영리 법인의 자회사가 영리 기업이 되는데 예. 그 영리 기업은 사실은 영리 기업이 돈을 벌어와서 병원은 정상화될 거다 진료는 네. 이렇게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예. 사실상 병원이 돈 버는 거는 딱 두 군데인데 네. 환자랑 예. 그다음에는 노동자들 월급을 덜 주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이 자회사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그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한테 건강식품 뭐 화장품 이걸 강매하거나 예. 아니면 심지어 온천장 같은 데 가서 요즘 뭐 일부 병원에서 하는 수치료 같은 거 있습니다. 물 예. 숫자 써서 수치료, 예. 아로마 세라피 뭐 이런 것들 하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운동 치료 뭐 헬스클럽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요를 하게 될 거고 바이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한다고 해서 또 치료를 하게 된다거나 네. 뭐 의료 용구를 아주 비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목발 같은 것들을 또 비싸게 공급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안 올라갈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정부는 반론을 합니다. 아니, 모체인 병원이 수익이 많아지면 결국 뭐 의료 서비스의 질도 좋아지고 뭐 나아가서 가격 인하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예. 병원이 경영이 어려워져서 예. 그렇게 자기업이라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병원들이 좀 살림살이가 어렵습니까? 예, 조금 과거보다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예. 병원이 어려워질 정도면 도대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왜 갑자기 정부가 국민들 살림살이 걱정은 안 하고 병원 살림살이를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이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진다라는 게 뭘 뜻하느냐? 예. 결국은 환자들이 돈을 더 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병원 노동자들이 돈을 덜 받거나요. 예. 근데 이 둘 다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환자들의 진료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데 병원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그 자기업들이 바로 누구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거냐? 또 네. 환자들 대상으로 돈벌이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일단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격은 곧바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비급여라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반이 넘거든요. 반이 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55%가 건강보험을 해주니까 네. 45%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의 가격은 당장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병원 예를 들어 병실료 같은 경우 병원 임대료를 자회사가 높게 받으면 병실료라도 올려야 되겠죠. 이제 상급 병실료. 6인실은 당장 못 올리겠지만 2인실 가격은 뭐 지금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하룻밤 자는데 그렇게 될 그 병실료 같은 걸 올릴 거고 MRI 같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을 올릴 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은 병원에서 이 자회사에게 리스료를 내야 되니까 안 찍어도 될 거를 더 찍고 이렇게 해서 의료비가 곧바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회사 결국 이것이 영리법인으로 그 위상을 얻게 된다면은 결국 돈벌이에 나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대상은 환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환자들은 결국 의료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 영리법인 허용 이것은 어마어마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자식이 영리법인이 되는데 엄마는 멀쩡하다. 뭐 이런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홍길동 얘기 같기도 하고 영리병원을 영리병원이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해서 말이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좀 오늘 또 보니까 말이죠. 복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서 보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지 말지를 의료기관 스스로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런 민영화는 정부도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뭐 보장률은 좀 낮긴 해도 그래도 이런 건강보험의 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어떤 그 사회 안전망, 보건 안전망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미국 봐라, 손가락 하나 자르면 몇 천만 원이 나가는 이런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료 민영화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너무 과장되게 위기감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의료 민영화라고 하면 도대체 뭘 말하느냐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될 텐데요. 일단 정부의 소유가 되는 거를 팔면 그건 민영화겠죠.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면 민영화입니다. 정부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 그랬을 때 이 정부는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 94%나 되기 때문에 이미 민간이 돼 있는데 뭘 어떻게 민영화하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제도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바로 사립 의료기관이 94%, 병상수로는 90%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립 의료기관들을 사립병원들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비영리 병원으로만 한정을 해놓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자회사를 통해서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가 공익적으로 사립병원들이 이 돈을 적게 벌게 하는 이렇게 하는 부분조차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민영화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료비가 얼마나 올라갈 거냐라는 걸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이게 이명박 정부 시기에 2009년에 우리나라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그런 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개인 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1년에 대략 2조 원쯤 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병상으로 치면 우리나라 병상의 7%가 영리병원으로 가면 1년에 2조 원 올라갈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이런 조치는 우리나라 병상 7% 수준이 아니고요. 사립병원 전체, 그다음에 개인 병원도 이렇게 되면 법인병원으로 가서 자회사를 다시 설립할 거기 때문에 개인 병원 전체. 심지어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100%의 병상이 사실상 영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가 2조 원이면 100%면 얼마일 거냐? 이거는 당장 뭐 몇십 조가 한꺼번에 들지는 않겠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의료비가 많이 들면 건강보험이 과연 재정이 버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도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다 받아주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제도가 설사 살아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해주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보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점점 떨어지면 뭐 심지어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엑스레이는 건강보험으로 안 해줍니다라든가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지거든요. 이게 건강보험 재정이 점점 이 보장성을 낮출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면 의료비가 올라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도 버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유명무실해질 거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죠. 감기는 되는데 암은 안 되는 우리의 건강보험. 실제로 지금도 암 같은 경우에 암 치료제를 상당히 많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전 가구의 80% 이상이 민영보험을 가입해 있는데요. 혹시 김영민 씨께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계신지. 아니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네네. 너무 힘들게 그 외판을 하셔서 네네. 하나 제가 가입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진짜 그는 예, 저도 예. 한 달 가입했다가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안 부었는데 그리고 이제 예. 저도 바로 그런 사정 때문에 예. 했는데 이게 전 가구의 8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한 개 이상 가입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보험이 건강보험이 벌써 건강보험이 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1,000원 나오면 550원밖에 안 대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550원이라도 지금 대주는데 그게 아니라 점점 더 떨어지면 네. 뭐 1,000원 나왔는데 400원 대준다. 1,000원 나왔는데 300원 대준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건강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예. 건강보험 당연히 건강보험을 어디서 받아주던지 간에 예. 건강보험 제도는 유지가 되는데 유명무실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민영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지금 정부가 우기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뼈대가 지금 건강보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의료민영화 같은 소리라고 있어. 지금 이러는 건데 네. 이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의료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부실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이 무력화가 되고 그러면은 건강보험은 사라지고 민영보험이 여러분을 구해주는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의료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 로드맵이 딱 보이네요, 보니까. 네. 예. 자, 이 실장님. 그리고 지금 또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아닙니까? 이 원격 진료. 네네. 원격 진료. 원격 진료는 필요하지 않나요? 도서 지역이나 이렇게 산간 벽지에 사시는 분들이 인터넷망은 있고, 기왕이면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진료도 받고, 이게 뭐 아침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거의 의료 사각지대인데, 이런 때 좀, 그 어떤 의료 서비스가, 좀 열린다면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유럽에서 지금까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결론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원격 의료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준이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계를 다 부정하겠다. 예. 또는 컴퓨터에 발달된 기술을 다 부인하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를 보충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기계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극지, 북극 지방 이런 데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바다, 사막 지방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나간 거기에 초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초소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유럽 같은 데서도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이 극지방 이렇게 인구가 아주 희박해서 의사를 도저히 갖다 놓을 수 없는데 겨울이면은 의사도 왕진을 할 수가 없는 곳. 그렇죠. 이런 곳에 이제 서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요. 또 정부가 자꾸 이제 일본에서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본에서 하는 곳을 실제로 가서 알아봤더니 그거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이 너싱홈,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죠. 이런데 이 노인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간호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찾아가고 사회복지사 매일 찾아가는데 매일 찾아가지 못할 경우 살아계신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보세요. 살아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지 아직까지 진료를 활용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보조 역할은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높게 나왔단 말이죠. 원격으로 혈압이 높게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이게 높게 나왔으니까 혈압 강화제를 지금 먹어라. 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혈당이 높게 나왔는데 이걸 믿고서 혈당 강화제를 많이 썼을 때 거꾸로 이게 잘못됐으면 데이터가 잘못됐으면
사람이 죽거든요. 예. 혈당이 멀쩡한데 거기다가 인슐린을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믿을만하지가 않다. 네. 좀 더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안전성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기계가 생체 계측 기계가 정부는 8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알아보기에는 120만 원이다. 기계 하나가 120만 원이면 자기 집에다가 들여다 놓으면 이 컴퓨터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광 케이블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12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그 인터넷망도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서 120만 원인데, 예. 이 120만 원 드리는 것 치고는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살아계신가요? 이거밖에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죠.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근데 왜 그러면 이 원격 의료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돈이 되니까. 지금 원격 의료 기기가 4개가 지금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삼성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원격 의료 기기 작년에 11월 달에 그 삼성전자에서 애널리스트를 했는데 삼성의 앞으로의 10년간 먹고 살 것은 교육과 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육은 이제 e-러닝 얘기하는 거고 의료는 원격 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토록 지금 강조하는 게 원격 의료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배우가 그러면 삼성과 KT 그다음에 SK 이런 LG 이런 쪽의 이 IT 재벌들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재벌이죠. 그 재벌들이 바로 이거를 대형 병원들과 합작을 해서 이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가 의료법으로 올리는 게 800만 명을 대상으로 원격 의료를 하겠다는 건데. 어이구야, 그러면은 800만 명 곱하기 80만 원 아니. 뭐 100만 원이라고 치죠. 100만 원 치면은 8조 원이고요. 그 두 사람에 하나씩 팔면은 4조 원인데. 야, 그걸 노렸구나. 거기다가 도서 지역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도서 지역. 그럼 도서 지역하고 노인들한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미끼일 가능성이 높지만 도서 지역에 컴퓨터가 없잖아요. 인터넷망도 잘 못 들어가요. 광 케이블도 없으니까 그것부터 깔아야 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용 비용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용 비용. 그 설치해놓고 그냥 무료로 쓰는 게 무료로 아니라?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유럽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유럽에서는 공공의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원격 의료도 공짜예요. 그리고 국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걸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안 따지는 게 돈은 니네가 낼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돈은 누가 이 컴퓨터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컴퓨터 가격 자체도 문제고 생체 계측기기도 문제지만 사실 프린터로 돈 벌 때 프린터로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너로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모 회사 그 프린터를 샀어요. 한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칼라 프린터가. 그래서 샀더니 이게 무슨 한 A4 한 묶음 그거 한번 썼더니 그 다음에 토너를 갈아야 된대요. 야, 이거 여기서 돈 뽑는구나. 이게 이용료가 이게 원격으로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혈당을 하나 잴래도 특별한 기계가 필요한 거고 용지가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용료가 얼마나 들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에 비해서 얻는 거는 거의 없는. 살아있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도 자꾸 정부가 시도하려는 이유는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S그룹과 L그룹과 또 하나 S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별 효능도 없는데 결국 팔 때는 온갖 형태의 광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한 10년이나 한 20년쯤 있으면 조금씩 아마 도입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도입할 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확실해지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한국부터 자꾸 800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10년 동안 한 15년 동안 그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려는 모 그룹의 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벽지 주민들 위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응급 의료 서비스나 이 분만을 어떻게 해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그 몇 조 원이 많이 들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몇 조 원을 가지고서는 거기다 병원을 세워야죠. 예. 분만시설이 없는 곳이 50곳이고 예. 55곳으로 늘었는데요. 응급시설이 없는 곳도 한 50곳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24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5분의 1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분만시설이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산부인과 의사 하나랑 간호사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미숙아가 나오게 되면 소아과가 있어야 되고요. 인큐베이터가 그렇죠. 있어야 되죠. 예. 거기다가 그다음에 응급실을 생각해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배가 교통사고를 많이 생각을 해보면 신경외과 의사, 일반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다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내과 의사까지 있어야 되죠. 이러려면 병원에 하나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힐러리 클린턴의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잘못해서 강원도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면 죽어요. 왜냐하면 응급시설이 없어갖고 딴 군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군은요, 특히 임실군 같은 경우 전북에 서울보다도 더 커요. 맞습니다. 서울보다 더 커. 그래서 그런 분만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3개월 전부터 나와서 사셔야 돼요. 임실군 같은 경우는 전주로 나와 계시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돈을 원격 의료할 돈을 가지고 사실은 의료원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진지의료원부터 없앤 거 아니에요. 진지의료원 멀쩡한 병원은 없애놓고 그거 30억 원, 1년에 30억 원 적자난다고 없앴거든요.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는 원격 의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앞뒤가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죠. 이거 좀 생각해보니까 결국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대기업을 바라보고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나. 말로는 일자리 창출. 근데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원격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공공병원으로 원래 병원이 가보면은 그 흰 가운 입은 사람 반, 환자 옷 입은 사람 반 정도 되잖아요. 이게 원래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라서 병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 인력 충원이 높거든요. 근데 그걸 원격으로 대처를 하면 일자리는 확 줄죠. 도리어. 일자리는 줄고 그다음에 무슨 수리기사 이분들의 일자리는 좀 생기겠군요. 그렇습니다. 의료 인력은 아니고 IT 인력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또 의료를 소홀히 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텐데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엔 지금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그 대책을 보게 되면은 의도가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자회사 통해서 하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원이 살려면 근데 자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아까 충분히 잘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환자한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병원 임대료나 그러면 의료기기 임대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병원비는 당연히 오를 거고 또 하나 이번에 12월 13일에 발표한 것 중에는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했어요. 인수합병 병원끼리. 그게 문제될 게 있나? 그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서 파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든요.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체인 병원이 가능해집니다. 체인 병원? 네네. 병원 체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다 병원이 하나하나씩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대기업 체인 병원이 실제로 가능해지게 될 거고. 조스 병원 동백점, 조스 병원 뭐 수원점 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조스 병원. 조스 떡볶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설이 다가오는데. 예. 저는 이 우리나라 설 때만 설에서 이게 우리나라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재벌들의 설 때, 이 재벌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면서, 재벌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한테. 너는 앞으로 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한 손자가, 저는 떡볶이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떡볶이 집이 다 망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저는 재벌가가 사이가 안 좋아야 이게 국립민복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저는 모일 기회가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는 조그만 빵집을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나라 전체 빵집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커피 전문점이나 한번 만들어 볼래 하면 이제 또 이 중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저는 조그맣게 커피를 좀 해볼까 해요.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커피점이 망하는 건데. 예. 이제는 이제 손자 손녀가 와서 저는 조그맣게 그 병원이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완전히 병원까지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인수합병이라는 거고요. 이 인수합병이 되면 처음에는 이게 체인점이니까 뭐 좀 좋아 보이는 듯 하겠지만 이 재벌들이 장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재벌병원이 크기는 크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장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 삼성이 장악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연관이 돼서 이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고요. 이 재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건설회사도 하나 있지만 이게 다 갖고 있는 게 보험회사도 하나 있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뭐 LG는 LIG가 있고 뭐 현대는 현대 삼성화재도 있고 뭐 한화생명도 있고 등등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재벌병원과 재벌보험회사 이 양쪽이 이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이 살아남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특히 또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병원 직원들 즉 병원 노동자들인데 병원 노동자들 같은 경우 인수합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 아닙니까? 외국에서 인수합병을 할 경우 30%의 직원들을 그만두게 한다라는 이런 보고서도 있는데요. 주로 고참 직원들부터 먼저 해고시킵니다. 2년 안에 고참 직원들 주로 간호직부터 해고시킨다라는 게 보고의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모아보니까 되게 2년 안에 간호직들을 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원 직원들의 문제도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 질은 병원의 직원이 줄어들면 의료 서비스 질은 확 떨어지는 걸로 돼 있고요.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이 병원이 인수합병이 안 됐었구나. 네네. 그런 이야기도 사실 처음 들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되면은 근데 뭐 몇 군데는 있지 않나요? 뭐 병원 약국은 좀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약국도 지금 프랜차이즈는 안 되고요. 그 겉으로만 상호가 이제 좀 온누리 뭐 비슷한 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도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들 병원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뭐 다 따로따로 돼 있어요. 법인이 다. 근데 이제 우리들 병원의 지주회사 같은 것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다 합법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 자회사를 상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병원들이 병원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인수합병과 자회사의 영리기업화 이것들이 바로 주식 삼성전자에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한 만큼 돈을 벌어야 되니까 병원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이 돈벌이에 치중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이번에 12월 13일에 발표한 영리자회사와 병원 인수합병 허용 이것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또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대형마트식으로 네네. 여러 개의 그 의료법인을 그 병원을 그 프랜차이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간혹 제가 만나봅니다. 예. 뭐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 분들을 간혹 만나시는 모양인데요. 이 정권 들어서는 아닌데. 이 미국에서 보면은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약 한 2% 정도 높습니다. 아, 영리병원이 더 높아요? 예, 영리병원이 왜 높냐면, 신장 투석 같은 경우 보니까, 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신장 투석을 오래 하려고 신장 이식을 늦게 해요. 왜냐하면 이식을 해버리면 투석을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 한 번 써야 될 그 의료기기를 2번 이상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다가. 실장님, 이제 방송이 끝날 때가 됐는데 네네네. 죄송하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예,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인데 여기서 끝이기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또 다음 주에 한번 의료민영화 특집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일찍 오시지. 죄송합니다. 예, 우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실장님 다음 주 월요일 6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화의 민낯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